책안뜰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비염 증세가 심해져서 낭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들 잘 챙기시고 힘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작품은 강동수 작가님의 단편소설 정염입니다. 이 소설은 다산 정약용의 흐문 신서의 한 대목을 차용하고 있는 작품으로 젊은 시절 서로를 흠모한 수양과 점룡이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지만 20년 후에 재회하여 하룻밤을 보내다 정욕의 불이 새차서 타 죽은 사건의 내막을 정약용이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책안뜰과 함께 1815년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시간 되세요. 정염, 강동수. 나주목의 젊은 간원이 강진영, 귤동, 정약용의 적소로 찾아온 것은 을해년 정월 16세였다. 오후 내내 잔뜩 찌푸렸던 하늘이 목화 같은 굵은 눈송이를 떨어뜨리던 신씨 말이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약용은 산책을 나섰었다. 왠지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는 심사가 됐던 것이다. 며칠 전 아들 학연이 집안 좀 구두리 편으로 보내온 편지 때문인지도 몰랐다. 꿀, 약재, 누부의 두루마기와 배자가 담긴 부담과 함께 온 그 편지에서 학연은 아비의 안부를 물은 다음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전해왔다. 그리고 말미에 어쩌면 유배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사원부 장령 이태순의 전언을 써놓았던 것이다. 약용은 담담하게 아들의 편지를 접어 선앙 안에 밀어넣었다. 해배령이 내렸다가 철회된 게 벌써 3번째였다. 12년 전 수렴 청정하던 대왕대비가 풀어주라 명했으나 좌의정 서용보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5년 전엔 아들 학연의 상소로 해배령이 내려졌으나 공서파가 벌떼처럼 일어나 철회됐다. 작년에도 형조에서 석방명령서까지 작성됐지만 전 수안군수 강준음의 상소로 취소됐었다. 흑산도에 유배된 형 약전에게 유배가 풀리면 찾아가 뵙겠다고 인편에 편지까지 보냈다가 좌절된 다음엔 약용은 더는 연연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터였다. 그랬는데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부터 왠지 마음이 산란해졌다.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글도 써지질 않아 점심을 먹고서는 집신을 깨고 초당 뒤편 만덕산 숲을 거닐었던 것이다. 이럴 때 100년 사이에 해장이라도 있어 찻상을 마주하고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나누면 샘물에 떠다니는 티끌 같은 잡념이 가라앉을 텐데 유배지에서 사귄 속마음을 털어놓을 유일한 벗의 죽음이 그는 새삼 아쉬웠다. 약용은 언덕바지에 서서 성긴 눈발이 휘날리는 강진만을 내려다보았다. 썰물 때라 바다는 널따란 갯벌을 남기고 저만치 물러나 있었는데 물빛은 하늘을 닮아 칙칙했다. 아득한 저 바다 건너 흑산도가 있을 테고 약전 형님이 배소의 지붕 낮은 토방에 웅크려 기침을 쿨럭이고 있을 것이었다. 두어 달 전 인편에 전해온 소식으론 형님의 허로가 악화돼 기침이 더 심해졌다니 걱정이었다. 아내 홍씨 생각도 떠올랐다. 학연은 편지에서 어머니가 편찮다고 썼다. 유배된 지 14년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아내였다. 3년 전 혼주 없이 막내딸 혼사를 치르렀을 때는 그 심사가 오죽했으랴. 7년 전 병석에 누운 아내가 40년 전 시집 올 때 입었던 붉은 명주치마 5벌을 아들 편에 유배지로 들려보냈을 때 그 마음은 또 얼마나 애틋했을까. 어쩌면 이승의 섬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를 남편에 대한 이별의 정표나 아니었을까. 눈발이 눈앞을 가릴 지경이 됐을 때에야 그는 초당으로 돌아왔다. 살인문을 들어서는데 딸랑딸랑하는 원앙 소리가 들렸다. 쌀이 울타리 옆 석류나무 둥치에 낙이 2마리가 매여 있었다. 마당을 들어서는데 제자들의 숙사인 서암에서
황상이 종종 걸음으로 뛰어왔다. 강진영 아전의 아들로 야경이 처음 이곳에 입에돼 왔을 때 15세 나이로 문화에 든 이후 12년을 변함없이 자신을 모셔온 청년이었다. 선생님, 나주에서 웬 관원이. 두 손을 마주진 상의 얼굴엔 낯선 간원의 느닷없는 방문이 준 긴장과 불안이 서려 있었다. 야경은 고개만 끄덕여 보이고는 초당의 섬도를 디뎠다. 며칠 전엔 학연이 편지를 보냈고 오늘은 이 적막한 적소에 평소엔 얼씬도 않던 간원이라. 설마 한들 사약이야 오지 않았을 테고 이배령이라도 내렸나. 집신을 벗고 마루로 올라서는데 한 구석에 집둥금이가 놓여 있었다. 씨알 좋은 나주배가 가득 들어 있었고 보자기에 쌓인 두루미병도 보였다. 장지문을 열고 들어서니 윗목에 젊은 간원이 단정히 앉아 있다가 황급히 일어섰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였는데 눈썹이 짙고 하관이 좀 강팔라 보였다. 관복이 아니라 양태 긴 갓의 도포 차림이었다. 야경이 서안 앞에 자정하자 관원이 절을 올렸다. 야경 역시 두 손을 방바닥에 짚어 맞절했다. 참이 영감, 시생은 나주목의 교수로 있는 정기원이라 합니다. 허, 참이라니 망발이요. 나라의 죄를 지어 귀양살이하는 죄인에게. 교수라면 수령을 보좌해 정사를 처리하고 향교의 유생을 훈육하는 종육품 문관직이었다. 젊은이는 잠깐 우물쭈물 하더니 말을 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오면 선생님이라 하겠습니다. 야경은 빙긋 웃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래, 언제 활로에 드셨소? 관영은 어찌 되시고? 예, 신축생으로 경호년 식년문과 을가로 입격했습니다. 동네 정가 직제 학공파이었고 제 선치는 현자, 순자를 쓰시온데 밀양무사를 지내셨습니다. 하옵고 제가 선생님의 신성을 일찍이 들었사오니 말씀을 낮추시지요. 이 간원의 아비인 정현수는 병오년 야경이 정시초시에 수석을 했을 때 함께 입격했던 사람이었다. 신축생이라면 이제 34, 장남 학연보다 2살 위였다. 야경의 망막 위로 아비를 잘못 만나 패족이 되어 과시에도 나서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아, 그런가. 죄인의 처지로 간원에게 하대하는 게 민망하네만 손치는 나와 동년 입격한 분이니 크게 망발은 아닐 듯하구먼. 그런 수작이 오가는 중에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상이 찻상을 들고 들어왔다. 집 뒤 차나무에서 따낸 우전이었다. 정기원은 아직까지 벌겋게 곱은 손으로 찻잔을 집어들고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삼켰다. 헌데 무슨 일로 이 초라한 적소를 찾으셨는가? 정기원은 대답 대신 바람을 맞아 제풀에 반쯤 열린 장지문 밖을 슬쩍 내다보았다. 눈보라가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었고 마당엔 눈이 소복히 쌓여 있었다. 뜸을 들이던 정기원이 뚜벅 입을 열었다. 시생이 선생님을 찾아뵌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본읍 안전의 소청을 전하고자 함입니다. 허, 모를 일이로다. 대읍의 관장께서 한낱 유배죄인에게 청할 일이 무엇 있다고? 정기원은 허두를 떼기가 쉽지 않은지 다시 뜸을 들였다. 이윽고 난참을 털어버리려는 듯 빠른 어조로 말을 이었다. 지난해 섣달에 본읍에서 회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풍 패속의 일이오라 입에 올리기 참으 민망하오니. 상풍 패속이라니. 본읍의 한 백성이 몰래 음행을 벌이던 중 음녀와 더불어 불에 타 죽었는데 일이 하도 괴이하고 수상쩍은지라 도무지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방아로 보기에도 석연치 않사옵고 또한 실하라 단정하기도 어려운 정황이어서. 정기원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였다. 지난 섣달 10사흘 나주백성 나은갑의 셋집에서 불이 나
남녀가 타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응갑의 진술에 따르면 35 먹은 김정용이란 친구가 전날 초경 무렵 유소사란 여인과 함께 찾아왔다. 점용은 응갑에게 방을 빌려달라고 청했다. 응갑이 오래 쓰지 않은 빈 방을 빌려주자 점용이 여인을 방에 들여보낸 다음 지고 온 땔감 석단으로 불을 떼고는 남은 숯불을 하루에 담아 방에 들여갔다. 응갑은 제 방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해가 중천에 뜨도록 남녀가 든 방에서 기척이 없어 문 밖에서 점용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방문이 젖어 있었고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나왔으므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화염이 치솟고 연기가 자욱했다. 서로 껴안고 누운 남녀가 숯덩이가 되어 있었다. 응갑이 크게 놀라 집주인인 고은옥을 불러 함께 불을 껐다. 불은 지붕에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두 몸은 불에 타 문드러졌다. 점용의 오른발이 화로 위에 올라 있었는데 깊이 잠든 뒤에 화롯불이 올마붙었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화로에 걸쳐진 발은 멀쩡한데 몸뚱이만 타서 다들 괴이하게 여겼다. 야경은 말없이 정교원의 이야기를 들었다. 화롯불에 의한 실화라면 두 남녀가 불에 타면서도 꼭 껴안은 채로 죽었을 리 없는 데다 화로에 걸쳐진 발만 오히려 성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은갑이 신고에 늦장 부린 경위를 의심에 문초했더니 김정용에게 반년 전에 돈 10냥을 빌린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남녀를 미리 죽인 다음 실화로 조작한 것으로 초검장을 작성해 감령에 보고했더니 순천 부사에게 복검이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감령에서 제사를 보내오기를 사건 정황이나 수사 결과에 의문이 많다고 상검을 명해왔습니다. 본읍 안정께서 다시 형방의 영을 내려 조사해 보았지만 달리 다른 단서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안정께서 소직을 그러니까 나에게 자문을 구해보라고 하셨다는 겐가?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일찍이 곡산부사로 고을살이를 하실 적에 송하영과 수안군의 살인사건 같은 난제를 해결하신 바 있고 형조 참의로 계실 때에도 양주의 살인사건을 재조사해서 12년 만에 진범을 잡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게다가 요즘 전국의 형사사건을 수집하여 책으로 쓰고 계시다는 소문을 듣기도 했고 해서 선생님께서 조용히 본읍에 내왕하셔서 검안 문서도 살피시고 죄인들을 치료해 진상을 밝혀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안전의 당부입니다. 허허, 그건 안 될 말이네. 내가 적소를 무단 이탈할 수는 없는 노릇일세. 나주 목사는 영명한 분인데 일개 화재 사건으로 죄인에게까지 아쉬운 소리를 하실 리 없네. 잘 헤아려서 가닥을 잡으실 테지. 기원이 무릎걸음으로 야경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실은 지금 조정에서 각 군현이 적용한 형률의 잘잘못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상도 상주의 살인사건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한 선비가 상소를 올렸는데 전하께 없어 진노하셔서 미제 사건은 물론 확정 판결이 난 것도 다시 법에 따라 회개하라 형조에 명하셨습니다. 이번 사건도 가명에 올린 초검장과 순천부사가 올린 복검장의 내용이 달랐다고 합니다. 해서 감사께서 초검과 복검장을 첨부한 계장을 형주에 올리는 한편 저희 안정께 상검을 명했습니다. 나은갑의 처가 가명에 탄원서를 넣은 게 결정적이었지요. 해서 안전의 고심이 큽니다. 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정이 그렇다면 나주 목사가 좌불안석인 이유를 짐작 못할 바도 아니었다.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군현 수령이 수사한 다음 초검장을 관찰사에게 보내면 감령이 인근 군현의 수령에게 복검을 의뢰하는 것이 절차였다. 복검관은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초검 때와 똑같이 검시하고 관련자들을 신문한 후 복검장을 관찰사에 보낸다.
관찰사는 2건의 보고서를 대조한 후 의혹이 없으면 사건을 종결하고 시체를 유족에게 내주어 매장하도록 한 후 거만을 정리하여 형조에 보고했다. 만일 의혹이 남으면 형조는 상검은 물론 사검도 명했다. 수사에 소홀함이 있거나 뇌물을 받고 조작한 사실이 들통나면 수령의 파직은 물론 중형에 처해지는 것이 법도가 아닌가. 전조 때인 김인년 4월 약용이 곡산부사에서 내직으로 돌아오는 길에 왕의 특명으로 형조 참의로 승차했을 때도 그랬었다. 전국의 형사사건을 재심하라는 어명이 자신에게 내려졌던 것이다. 확정 판결이 난 지 10년이 넘은 것을 포함해 특히 부당한 사안을 뽑아 경연에서 상주하자 왕이 재반 문건을 얼어마시고는 초검을 잘못한 수령을 파직했고 약용은 전하의 수교를 받아 무고의 죄를 입은 자들을 석방했던 것이다. 자칫 목이 달아날 판이니 나주 목사는 예물과 나귀까지 갖추어 이 젊은 간원을 보냈을 것이었다. 자네 안전에 처지는 딱하네만 그렇다고 어디 내가. 선생님께서 곧 회배되어 조정에 귀임하실 것이란 소문이 파다한데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저희 안정께서 강진 형감에게 묵인해 줄 것을 청하는 서찰을 쓰셨으니 며칠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약용은 눈길을 마당으로 돌렸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는데 마당가 연못의 얼음판에도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적소의 가날지를 넘는 건 마음에 걸렸지만 유배된 지 어언 15년, 초기의 엄중한 감시도 느슨해진 마당이라 강진 형감이 눈 감아준다면 며칠 비운다 해서 새삼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었다. 게다가 사건 역시 흥미를 끌었다. 남녀가 꼭 껴안고 죽었는데 방화인지 실화인지도 알 수 없다니 갖가지 기이한 형사사건을 분석해 형률 집행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책을 쓰고 있기도 하니 무엇보다 억울하게 죄를 입는 백성이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 약용은 고개를 돌려 젊은 간원을 마주보았다. 정기원은 약용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안전의 청이 그렇듯 곡진하시니. 정기원은 하룻밤 묵으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초당을 내려갔다. 강진현의 객사에서 유숙하고 다음날 일찍 찾아오겠다며 어두운 대숲길을 내려갔다. 이튿날 진시의 약용은 상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솜을 둔 두루마기를 입고 휘양까지 섞건만 목깃을 파고드는 바람은 매서웠다. 북과 벼루 그리고 안경이 든 필랑이 나귀의 엉덩이에 매달려 달랑거렸다. 나주까지 200리 길은 멀었다. 높고 험한 월출산 풀틸제를 넘을 적에는 관노에게 견마 잡힌 나귀가 눈길에 자주 미끄러져 몇 번이나 낙마할 뻔했다. 영암의 객주에서 하루를 묵고 다시 여운제를 넘어 금정 동창을 지나 나주 읍성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유시 무렵이었다. 동문을 지나 밤마을에 들어섰을 때 약용은 옛 생각에 문득 목이 메었다. 15년 전 약전 형님과 함께 유배를 왔을 때 형제는 이곳 주막에서 하루를 묵고는 흑산도와 강진으로 생이별을 했던 것이다. 이슥해서야 나주 가나에 닿았다. 정문인 정수루를 넘어 동원 앞에 서자 기원이 대돌 앞에 서서 참의 영감을 모시고 왔습니다 하고 거래를 올렸다. 장지문이 벌컥 열리더니 목사가 상반신을 드러냈다. 약용은 짐짓 2손을 맞잡았다. 죄인 정약용 목사께 현신이오. 목사는 버선발로 뛰쳐나와 약용의 손을 끌었다. 정참이 원로의 노고가 크셨소이다. 현신이라니 그 무슨 민망한 말씀을. 날이 찬데 어서 오르시오. 정청역 큰 방에 들어서서 약용은 목사와 맞절을 했다. 군부를 얼마나 넣었던지 온돌방이 절절 끓었다. 출사가 늦었던 듯 목사는 환갑을 2살 앞둔 늙은이였다. 크게 모진 데는 없어 보였지만 축 늘어진 볼살에 총기 없는 눈빛은 선정을 베푸는 목민간의 풍무와는 거리가 멀었다.
상석에 앉은 목사가 설렁줄을 당기자 미리 준비를 해두었던지 곱게 차린 기녀들과 함께 다담상이 나왔다. 산적의 떡갈비에 갖가지 해물과 나물에다 나주 특산인 홍어애탕까지 곁들인 떡 벌어진 상이었다. 야경은 쓴 웃음이 나왔다. 사악귀신이라 탐해하며 자신을 송충이처럼 피했던 지방 수령들이 아니었던가. 이자가 급하긴 급한 모양이구나. 목사가 직접 술을 치며 설레발을 쳤다. 자, 따끈한 술 한잔 하시오. 소간이 무능하여 이 추운 날 먼 길을 오시겠으니 면목 없소이다. 차미께서 직접 우리 고을 형옥의 일을 살펴주신다니 한시름 놓았소이다. 목사와 술잔을 서너 순배 놔두던 야경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관장께서도 이제 내하로 돌아가 쉬셔야 할 것인즉 저는 이만. 곁에 앉힌 기녀를 데려가라는 목사의 은근한 제의를 야경은 쓴 웃음으로 사양했다. 다음날 새벽 야경은 소세하고 옷을 갖춰 입은 다음 필랑에서 안경을 꺼내 쓰고는 간밤에 기원이 가져다 준 문건을 읽었다. 나주목의 초검장은 기원의 말과 큰 차가 없었다. 야경은 시장도 읽어보았다. 두 눈구멍에서는 선혈과 흰즙이 흘러나와 서로 섞였고 어금니는 꽉 다물었으며 왼쪽 어깨의 쇄골이 되어 꺼멓고 왼쪽 견갑과 겨드랑이가 되어 문드러졌으며 팔꿈치와 두 손도 되어 문드러졌다. 또한 갈빗대와 옆구리, 하복부나 사타구니가 되어 문드러졌고 살갗은 오그라들었다. 자지는 발기되었으나 까맣게 되었고 불알도 까맣게 탔다. 피가 흐른 자국이나 칼에 찔린 흔적은 없었다. 여인의 시장도 남자와 비슷했는데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이 까맣게 탔고 생식기도 까맣게 되었으나 두 다리와 얼굴 그리고 10개의 발톱은 온전하다고 쓰여 있었다. 야경은 초검과 재검 때 무언록이 정한 절차를 밟았는지도 꼼꼼히 살폈다. 별다른 잘못은 없어 보였다. 시신 역시 규정대로 거적에 말아 구덩이에 넣은 다음 문짝으로 덮어 그 위에 흙으로 붕토를 만들고 회를 뿌려 가매장에 놓았다고 돼 있었다. 객사로 날려져 온 조반을 치르렀을 때 관복 차림의 정기원이 찾아왔다. 어떻게 죄인을 신문하시겠습니까? 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허나 내가 동원뜰에서 소란 떨 처지가 못되니 죄인을 객사의 뒤뜰로 조용히 데려오게. 형구를 차릴 필요는 없네. 끌려온 사내는 한 달 넘은 옥살이로 초췌했다. 떡이진 머리칼은 봉두난발이었고 피멍든 얼굴은 시퍼렇게 추위에 얼었으며 차코를 찬 발목은 벌겋게 짓물러 있었다. 나졸이 사내의 무릎을 차 섬돌 앞에 꿀렸다. 야경은 문이 활짝 열린 객사 상방에 앉았고 기원이 배석간 신용으로 야경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툇마루엔 붓을 둔 나주목의 형방이 서한을 끼고 있었다. 고개를 들라. 야경과 사내의 눈이 마주쳤다. 나이 꽤나 먹은 낯선 도포짜리를 보자 또 무슨 경칠 일인가 싶었던지 사내의 눈에 겁이 더럭 실렸다. 야경은 어조를 낮추어 그러나 목소리에 힘을 실어 물었다. 내가 나은갑이 맞느냐? 예. 내가 김정용과 유소사를 방아 살해하였다지. 사내의 눈이 한껏 벌어지더니 펄쩍 뛰는 신용을 했다.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한다요. 소희는 절대로 점용이를 죽인 적이 없구만이라. 하룻밤만 방을 빌려달람시로 하도 졸라싸서 마지못해서 빌려준 제 말고는 없어라. 야경은 서안에 놓인 검언서를 집어 흔들어 보였다. 여기 본읍에서 조사한 내용이 다 있다. 한치라도 거짓말을 해선 살아남지 못할게요. 내가 점룡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하자 두 사람을 죽인 연유에 방에다 불을 지른 게 아니냐? 아니여라. 지가 점룡에게 돈을 빌리긴 했어도 올 3월까지는 갚겠다고 약조를 했고 점룡이가 갚으라 재촉한 적도 없었는디라.
그럼 내가 무슨 약점을 잡혔기에 그자가 외간 여인과 음사를 벌이도록 방까지 빌려줬단 말이냐? 그건... 사내가 말을 더듬자 텐마루에 앉았던 형방이 눈을 부라렸다. 이놈아, 얼른 이실직고하지 못하겠느냐? 저런 육실할 놈 같으니. 야경은 말없이 사내를 내려다보았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어깨를 떨던 사내는 한참 만에야 더듬더듬 말을 시작했다. 지는 점령이와 고추 친구였제라. 성박사리골에서 함께 자랐는디요. 수양이는 우리네 옆마을인 물골에서 살았고요. 헌데 두어 달 전에 점령이가 하는 말이. 수양이란 유소사의 이름일 것이었다. 야경은 더 말하라는 듯 고개를 주걱거려 보였다. 그러니께 그게 벌써 20년 가까운 옛날 이야기구만요. 점령이와 지는 농사꾼 자식이었고요. 수양이 아버지는 성내 가나의 장교살이를 다녔구만이라. 장교라고는 해도 급료가 박하니께 농사도 한꾼에 지었지라. 그려도 인근에선 수양이네 집이 질러 포시렸지라. 점령이가 수양이와 눈이 맞았는디 둘이 죽고 못 살았지라. 그란디 어느 날 덜컥 수양이가 서울의 높은 무관에 첩이 되어 번졌구만요. 늑도 마누를 지내던 이가 호군인가로 승차여서 한양으로 가던 길에 나주목에 들렸는디 수양이 아버지가 이 양반을 하룻밤 자기네 집에 모셨다는 둥만요. 동네 사람들은 수양이 아버지가 딸을 첩사리로 팔아먹었다고 손가락질도 했지라. 야경은 나은갑의 진술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무시할 수 없는 벼슬아치가 유숙을 청하는데 관아의 객사가 비좁으면 병방이 끼끗한 직골이나 가진 관내 정교에게 모시라 지시했을 법도 했다. 증인이라고는 하지만 향읍의 하급 장교 따위로서 막 승차해 기고만장한 한양 사형의 정사품 호곤짜리 위세에 눌려 딸을 내준 것도 드물기는 하나 있을 수 없는 노릇도 아니었다. 수양이가 한양 양반을 따라가고 나서 점룡이 낭망한 정경은 친구로서 보기 딱할 정도였단께요. 어쨌든지 세월이 흘러서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하고는 아들, 딸 낳았지요. 점룡이는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나는 장사로 생업을 바꿔 나주성 안에 들어와 살았구만이라. 지는 점룡이가 옛날 일은 다 잊어번진 줄만 알았지요. 헌데 금께 한두어 달 전 이 친구가 느닷없이 찾아와서랑 지를 주막으로 끌고 가더란께요. 술이 들어가니께 미친놈처럼 웃고 울고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중얼중얼 했었등만요. 무엇이냐, 수양이가 한양 양반 첩사리를 작파하고 나주로 돌아왔다나 뭐라나. 혀서 소인이 옛날 일은 이미 물에 다 떠내려간 것이니 아여 땀마밀라 묵지 말라고 침을 줬지라. 그란뒤 작년 석 달에 친구가 느닷없이 찾아왔어라. 아무것도 묻지 않고 빈 방이 있으면 하룻밤을 빌려달라는 둥만요. 무슨 뚱딴지 소린가 싶어 단밖을 보니 희끗희끗 그림자가 어리는 것이 장옷을 쓴 여자 하나가 서 있등만요. 혀서 소인이 이 미친놈아 그여 일을 버리는 갭이냐고 눈을 부라렸더니 점룡이가 내 소매를 붙들고 통사정을 하지 않겠어라. 지가 점령이와 수양이의 첫정을 아는 터라 그 정경이 애달프기도 해서 박절하게 쫓아내지를 못했지라. 그래서 이 일을 어쩔 거나 함시롱도 방을 내주었는데 그 꼴이. 야경은 나은갑에게 몇 가지 더 묻고는 다시 하욱하라 일렀다. 그리고는 오후에는 김정용의 아내 김소사를 불렀다. 농사꾼의 아내답게 엄전한 여연부녀였다. 야경이 남편이 죽던 날의 행적을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지난해 섣달 열 이틀이 시아버지의 대상이었는디 점심을 먹자마자 남편이 아들을 시켜 제사 지낸 고기를 단골 술집에 보내라 하더만요. 저녁을 묻고는 밖에 일이 있어 나간다던 남편은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튿날 이웃집 아그가 숨이 차 뛰어와 하는 말이 남편이 고노기네 집에서 불에 타 죽었다고 했제라.
낭중의 술장수 노파에게 물어본 게 그 고기를 대접한 사람은 반난 길가에 사는 여자라 하더만요. 그럼 남편이 죽은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가? 예, 급히 가서 본께 연기가 방에 가득 차 있더구만이라. 남편의 머리가 웬 여자의 오른팔을 베었고 여자의 다리는 남편의 배 위에 걸쳐 있었지라. 여인의 진술 역시 검엄서와 크게 다른 대목은 없었다. 눈물을 비오듯 흘리던 여인이 말을 이었다. 저기 그란데 날이 제 남편의 시신을 그만 내주시면 안 되겠어라? 수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임의로 내줄 수는 없네. 그런데 왜 그러나? 여인은 한참을 쭈뼛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저 남편이 남의 손에 죽었거나 급살 맞았거나 한 달이 넘도록 장사를 못 치르고 있으니께 미우나 고우나 계집된 마음이 하도 짠여서. 그려도 제 남편은 평생을 못 잊던 정인가 한날 한시에 죽었으니 여한은 없을 게라. 알았네. 빨리 수사를 종결해서 시신을 내줄 테니 기다리게나. 김소사를 내보낸 다음 약용은 사건의 의문점을 하나하나 정리해보았다. 복상사 하는 일은 가끔 있지만 대개 남자만 죽는 법인데 이번처럼 남녀가 함께 죽은 것이 첫째 의문이었다. 불이 나면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버둥거리는 게 보통인데 팔을 베고 껴안은 채 죽어 있었다니 그 또한 괴이한 일이었다. 불이 붙어 옷이 탔으나 버선은 오히려 멀쩡한 것이 셋째 의문이었다. 불은 아래로부터 타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는 법인데 허리와 배가 새카맣게 탄 반면 등은 거의 타지 않았으니 이 또한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었다. 그 와중에 사내의 자지가 발기된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들이 누웠던 곳에 재와 먼지를 깨끗이 쓸고 초를 뿌려봤는데도 방바닥에 핏자국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칼에 찔려 죽은 것은 아니었다. 목구멍에 들어간 은비녀가 변색되지 않았으니 독살 또한 아니었다. 무언록에 이르기를 강제로 목이 졸려 살해된 후 시체를 몰래 불 속에 던져 넣은 경우엔 머리털이 누렇게 타고 얼굴에서 전신에 이르기까지 위아래가 모두 검게 타며 피부가 쪼그라들어 쭈글쭈글해진다고 했지만 남녀의 머리카락이 온전하니 다른 곳에서 목을 졸라 죽인 다음 시신을 옮긴 위장 방화일 가능성도 크지 않았다. 약용은 뒷짐을 지고 객사의 방을 서성거렸다. 생각할수록 사건이 미궁에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두 남녀의 죽은 모습이 마치 꿈꾸는 듯 보였다. 그는 초검 발사에 쓰인 구절을 곱씹었다. 불에 타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서로 굳게 껴안은 채 꿈꾸는 듯 했다니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 남녀의 음욕이 얼마나 강했기에 그럴 수가 있었을까. 글쎄, 음욕이라. 다음 날 조반을 치른 다음 약용은 관할을 나섰다. 현장 검증을 나선 길이었다. 정기원과 병박나졸 하나를 딸린 채였다. 그동안 초검이니 재검이니 해서 여러 간원이 다녀갔을 터이지만 일단 현장에 가보지 않을 수는 없었다. 약용은 김정용과 유수양의 불에 타 죽은 방에 처진 금줄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갔다. 타담한 방은 벽이고 천장이고 거먹게 그을음이 눌러붙어 있었고 방바닥엔 화로가 뒹굴고 있었다. 타담한 요에는 사람 둘의 형상으로 누런 기름기가 배어 있었다. 이것저것 주의 깊게 살폈지만 한 달이란 지난 터라 예상대로 건질 단서는 없었다. 현장에서 나오는데 기원이 뚜벅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습니까? 약용은 빙긋 웃었다. 글쎄, 아직은. 객사인 금성관으로 들어서다가 약용은 문득 정기원을 돌아보았다. 김정용에게 노모가 있다고 했던가?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초검과 재검에서 그 어미를 불러 진술을 들었던가? 글쎄요,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어서 따로 진술을 듣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은 그 어미를 불러오도록 하게. 예. 몇 발자국 더 떼다 약용은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서찰이나 뭐 정표 같은 것도 있을 법하니 나조를 시켜서 한번 훑어보게나. 김정용의 어미가 불려온 것은 다음 날 사시 무렵이었다. 그 어미를 데리러 갔던 나졸은 점룡의 방 문갑에서 유수양이 보낸 편지도 찾아왔다. 수양의 집에서도 점룡의 편지가 나왔다. 점룡의 어미는 환갑이 넘은 노파였다. 약용은 노파를 객방으로 올라오겠다. 노파는 황송한 기색으로 윗목에 쪼그려 앉았다. 그녀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으므로 약용은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그래, 아들이 비명 행세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나. 노파는 방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이 없었다. 내가 자네를 부른 것은 세상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망자의 사인을 밝히려는 뜻이네. 죽임을 당했다면 범인을 찾아내야 망자의 원한이 풀릴 것이고, 스스로 죽었다면 또한 그 까닭을 밝혀내야 억울하게 죄를 입는 자가 없을 게 아니겠나. 그래도 노파는 말이 없었다. 잠깐 뜸을 들이다가 약용은 말을 이었다. 그래, 나은갑의 이야기로는 자네 아들과 유소사가 처녀 총각이었을 적 첫정이었다는데 사실인가? 노파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한참을 앉아있더니 기어드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렇구만이라. 좀 더 자세히 말해보게. 저희는 지금은 비록 무지렁이 농사꾼이라 하나 원래는 양반 가문이었지라. 점룡의 육대조가 효종대왕 때 한평 현감을 지냈지만 그 다음에는 현관이 나오지 않았고, 더구나 저희는 지손이라 점룡의 조부 때부터 농사꾼 지체로 떨어져 버렸구만이라. 가난한 살림이었어도 점룡의 아버지가 아들을 서당에 보내 소화권이나 떼게 했제라. 이웃 마을의 서당에 다니면서 그 마을 장교네 딸과 눈이 맞았던가 봅디다. 그래서 그 소문이 제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서 점룡이가 경을 쳤구만이라. 점룡이 아버지는 비록 집안이 영락해 토반 부스러기도 못 되는 농사꾼의 처지가 됐다고는 해도 엄연히 족보가 있는 양반의 후예로서 어찌 중인의 여식과 혼인을 할까비냐. 너를 서당에 보낸 것은 혹시라도 과거나 해서 집안을 일으킬란가 하는 기대 때문인데, 공부는 뒷전이고 계집과 분탕질이 멋이냐고 기상까지 때렸제라. 그 장교 집에서도 농사꾼인 우리 처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가 딸을 단속했다등만요. 서리 만쯤 푸성키 꼴인 아들놈을 보기 딱혔지요. 혀서 셋내가 점룡이 아비에게 대들었단께요. 우들이 양반의 핏줄이라고는 해도 세상에서 누가 양반으로 대접하느냐, 무슨 수로 다시 버젓한 현관을 내걷느냐. 저리다가 공연실이 아이 하나 망치겄다. 애 아버지가 말이 없길래 되든 안 되든 통혼이나 해보자고 매파를 부를 처음인데, 한양의 높은 무관이 그 집 딸을 양첩으로 채갔다는 소리를 들었어라. 이 대목에서 노파는 말을 끊더니 저고리 고름으로 마른 눈물을 찍어내는 것이었다. 노파는 한참 만에야 갈라진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이후로 점룡의 정경은 딱해서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지라.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누워 있더니 산이고 들판이고 밤낮으로 쏘댕겼어라. 지말로는 속에서 불이 솟구치는 듯해서 미칠 것 같다고 했지라. 그러더니 대처바람이나 쎄야 쓰겄다고 애비 몰래 집을 나가서는 반년 만에 지게에 실려왔는디 온 삭신에 피멍이 들고 엉덩이가 걸레처럼 해지고 뼈마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지라. 혈분까지 내서 보는 사람마동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지요. 2달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는디 그때부터 말을 잃었지라. 한참 후에야 알고 보니 이놈이 한양의 무관집을 찾아가선 월장을 혔다가 멍석에 말려 무림매를 맞았다고 헙디다. 하인들이 집 밖에 내쳤는디 수양이가 수발디는 안짬자기를 시켜 몰래 사람을 사서 점룡이를 의원에게 보여 제후 목심을 살리다 하더만요.
약용은 무견히 이야기를 들었다. 노파는 하소연하듯 갈라진 목소리로 오래 묵은 이야기를 중얼거렸다. 아들이 몸을 추스르자 서둘러 맞추면 양민집 딸과 혼인을 시켰지라. 이놈이 이번에는 수걱수걱 시키는 대로 하더만요. 며느리가 묻어난 아이라 지금까지 아들 딸 낳고 18년 동안 탈 없이 농사짓고 살아왔제라. 재작년에 시아비가 세상을 떠난 후 대상도 야금밖에 치렀고요. 그런데 반년 전에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아 글씨 고 곱살 맞으려니 고향으로 쫓겨 내려왔다더만요. 소문을 듣자 허니 첩살이 하면서 딸을 낳았답디다. 4년 전에 그 무관이 죽었는디 안방마님이 원래 투기가 많았던 모양이더만요. 더는 척가 한 집에서 살 수 없다면서 맨몸으로 모녀를 내쫓았다더구만요. 수양이는 셋집에 살면서 바느질로 호구를 했는디 딸까지 역질에 잃었다더만요. 졸지에 적막해진 수양이가 친정 근처에서나 살겄다고 역으로 왔는디 그 친정이 또한 첩살이 하다 쫓겨온 딸을 부끄럽게 여겨 집에 들이지 않았답디다. 혀서 나주 읍내에서 기생첩들 바느질을 하며 살았는데 그만 지난해 여름에 나주장에서 닭을 팔러 나갔던 점령이와 마주 첩번지지 않았겠어라. 이 속 없는 놈이 술에 꼭지가 돌아왔는디 그런 실성한 놈이 없었지라. 닭을 넣었던 어리는 달아나고 개천을 건너다 자빠졌는지 이마는 깨지고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는디 밤새도록 기집 이름을 부르며 난리를 쳤어라. 그러더니 다음날부터 농사를 작폐하고 읍내로만 댕겼지라. 이놈아, 지금 아버지 대상인데 상주된 놈이 이럴 수가 있간디 하고 따지면 한 사날 집에 처박혀 있다가 다시 미친놈 맹키로 빠져나가니 어디 며느리 볼라치 있었간디요. 약용은 고개를 쥐어거렸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더 들어볼 것도 없을 것이었다. 노파를 내보내고 난 다음 약용은 나졸이 찾아온 업문서찰을 펼쳐 읽었다. 먼저 점령이 보낸 편지였다. 내 지난 20년이 천지간에 적막하더니 이제 다시 자네를 만나 마른 가지에 새 잎이 돋은 듯하오. 자네와 해우할 때를 다시 생각하면 기연이었거니와 자네를 그리던 내 간절함에 하늘이 응답하심이 아닐까 하오. 그때 내가 읍성한 남문 외장의 주막에 있지 않았다면, 막걸리 잔을 놓고 거리를 무심코 내다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돌개바람이 일어 자네가 쓴 장옷을 날려보내지 않았다면 내 어찌 자네를 알아챌 수 있었으리요. 긴가민가 주춤주춤 다가갔을 때 놀람으로 한껏 눈이 커지며 나를 올려보던 자네의 얼굴을 내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아리따던 교수의 얼굴은 세월의 풍상에 취연히 잔주림이 졌건만 그래도 내 어찌 자네를 몰라볼 수 있으리요. 내 자네를 마지막 본 것이 18년 전이었거늘 그때의 통분한 심사는 아직도 어제 일인 듯 선연하이. 녹이옹상 삼회장 조고리에 쓸한 치마 입고 곱게 분단장한 채 이마를 숙이며 가마를 탄 자네가 구렁말에 구곤복을 입은 사내를 따라 동구박 들길 너머로 나비처럼 가뭇없이 사라졌을 적에 나는 피가 솟구치도록 이마를 동산에 소나무 둥치에 쳐박고 또 쳐박았다네. 나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요 그저 헛개비였거니 생각할수록 자네가 야속하고 원망스러워 안도 서도 못하는 세월이었어. 주막거리에서 잠깐 만난 자네 얼굴이 꿈속인 양 하삼삼하오. 이제 자네를 다시 만난 것도 하늘의 인연이 아니겠소. 자네와 내가 처음 만났던 길목의 주막 할매에게 은근히 부탁하여 호젓한 사철을 잡을 터이니 자네는 부디 내 간절한 청을 뿌리치지 말고 사후로 술시에 나와주기를 간절히 청하오. 약용은 이번에 수양의 답서를 펼쳤다. 꼭두선 위로 물들인 듯 옅은 주황빛 한지에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곱고 단정한 업문체였다. 천지간의 뜻밖으로 오라버니를 만난 지 이제 닷새. 제 가슴이 아직도 먹먹하고 벌렁벌렁 뛰나이다. 오라비께서 길을 막고 서서
이보 아짐씨 하고 저를 불렀을 때 소녀는 그만 쓰러질 듯 하였나이다. 눈과 눈이 서로 마주쳤을 때 입에서 탄성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가 아 하고 튀어나오더이다. 18년 만에 노중상봉이라니 이 무슨 기박한 운명인가요? 하지만 소녀는 나주로 온 후 오라비께서 후덕한 살인을 만나 아들 딸 낳고 잘 사신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더이다. 하오니 소녀가 무슨 염치로 나설 수 있었겠나이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득한 세월이었나이다. 서울 양반의 강압에 못 이긴 제 아비가 소녀를 손님방에 밀어 넣으려 했을 적에 소녀는 목을 메었나이다. 박복한 년이 그조차 어미에게 들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끝내 몸을 버리고 가마 타고 먼 길을 떠날 적에 소녀는 껍데기만 남아 있었을 뿐 혼백은 나주에 남겨놓고 간 것이었나이다. 오라버니께서 한양으로 찾아와 제 것으로 월장을 하였다가 하인배들께 무린매를 맞고 거적에 쌓여 버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녀의 마음이 어떠했겠는지요. 찢어지는 마음을 드러낼 수도 없어 가슴 깊은 곳에 피멍우리쳤답니다. 이제 오라버니가 일가를 이루어 잘 사신다니 소녀는 그것만이 다행이었고 다른 욕심이 아무것도 없삼나이다. 오라버니의 뜻은 너무도 잘 아오나 이제 다시 소녀를 만나신다면 모처럼 이룬 집안의 화평이 깨질 터이니 부디 자중자애하옵소서. 그러고는 만나자느니 안 된다느니 하는 편지가 다시 두어 번 더 오간 눈치였다. 그랬다가 사건 전날 김정용이 주막 할미를 시켜 제수 음식과 함께 만날 것을 청하는 편지를 다시 보내자 유수양이 마침내 뜻을 굽혀 찾아온 모양이었다. 그리하여 점룡이 호젓한 곳을 찾느라고 수양을 데리고 나은갑의 집을 찾아갔을 터였다. 그런데 점룡과 수양은 어쩌다 불에 타 죽었단 말일까. 어쩌다 그 간절한 만남이 화마에 휩싸여 파탄났단 말일까. 이승에서 못다 이룬 사랑을 저승으로 옮겨가려고 함께 죽기를 기약했다는 것일까. 약용은 뒷짐을 지고 금성관 뜰을 거닐었다. 생각할수록 오리무중이었다. 고심을 거듭하는 그의 모습에 상도 스승의 눈치만 볼 뿐이었고 정기원도 말을 붙이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 생각 저 생각만 궁굴린 지 이틀 만이었다. 서안에 앉아 초검, 복검, 검언서와 두 남녀의 편지를 뒤적거리던 야경의 머리에서 문득 아득한 옛날의 기억이 성강처럼 튀어올랐다. 피막골 어느 술자리에서 박재가와 이덕무가 젊은 선비들을 불러 만든 술자리였다. 야경이 소가에 합격해 진사가 됐을 무렵이었다. 박재가와 이덕무는 서얼이었지만 그때 정조의 부름을 받아 규장각의 검사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음담도 왁자했을 것이다. 무슨 말끝인가 이덕무가 술에 취해 떠들었다. 사람의 몸은 모두 물과 불이 모인 것이거든. 그래서 도가에선 물을 올리고 불은 내리는 것을 극공이라 했고 이가에선 음을북돋아 불을 내리게 하는 것을 지효라 했단 말일세. 음욕이란 것은 석과 같아서 음욕에 끌려 정욕의 불이 세차게 되면 사람의 몸이 타는 것은 얼마든 있을 수 있단 말이지. 만권의 경서를 읽어 별명조차 책만 읽는 바보였던 이덕무였다. 술에 취하면 동서고금 넘나드는 방랑강기를 가시하곤 했던지라 이 검서관은 이제 보니 음당까지 깨뜨린 모양일세 하고 다들 웃고 넘어갔던 터였다. 그랬는데 30년도 더 지난 기억이 망각의 장막을 뚫고 불쑥 솟아올랐던 것이다. 음욕이란 석과 같아서 정욕의 불이 세차지면 몸이 탄다. 이덕무가 남녀가 방사를 할 때 음욕이 지나치면 스스로 몸에서 불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약용은 원 세상에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허풍하고는 하면서도 덕무가 20년이나 존장이어서 따지지 않고 웃고 넘어갔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막상 허풍만은 아닌 듯 싶었다.
사람이 손을 마주 비비면 뜨거운 열이 생기지 않는가? 병가에서는 사람의 기름덩이로 맹화유를 만들어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에게 불덩이를 쏘아 보낸다 하지 않았던가? 그만큼 사람의 기름은 인화성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터였다. 다만 초건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었더라. 그래, 두 남녀의 심장과 뱃속에 있던 황구가 다 타고 없어졌다 했지. 약용은 급히 옆방에 있던 상을 불렀다. 너 지금 정 교수에게 가서 책실에 주양공의 인수옥서영이란 책이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해라. 주양공은 명조의 진사에 오르고 청조에서 실황벼슬을 산 사람으로 고금의 시문과 서화에서 금성문까지 통달한 박물군자였다. 두어식경 후에 상이 책을 가져왔다. 야경은 서둘러 책을 뒤적였다. 기억 속의 대목이 책에 있었다. 곡주연의 영동 진우개가 말하기를 그 고을의 부잣집 며느리가 친정에서 돌아온 다음날 일어나지 않았다. 문을 뚫고 들어가니 연기가 코를 찔렀는데 마치 유황이 타는 것과 같았다. 침상으로 가서 보니 이불이 반쯤 타서 구멍이 났고 두 몸이 함께 탔으나 다리 하나만은 불에 타지 않았으니 인간의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야경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 여기 중국 곡주연의 일과 김정용의 사건이 똑같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는 눈을 감고 사건을 재구성했다. 고기를 싸들고 간 주막 할미를 따라 나선 유수향은 주막에서 점룡과 은밀히 만났을 것이었다. 너울거리는 촛불 아래 점룡은 저고리 고름만 만지작거리는 수양의 하얀 가르마를 내려다보았을 것이다. 그리고는 술상을 앞에 놓고 지나간 추억담을 나누었을 것이다. 서로의 얼굴을 이윽히 들여다보며 무상한 세월을 탄식하기도 했을 것이다. 세상 곡절을 겪을 만큼 겪은 남녀인지라 마주치는 눈빛에서 뜨거운 정욕도 읽었을 것이다. 그래서 둘만의 공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어둠이 짙어지자 점룡은 나무찜을 구해들고 나은옥의 집으로 갔을 것이었다. 냉방에 불을 지피고 화로에 불을 붙인 다음 둘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껴안고 입을 맞추었을 것이다. 점룡이 떨리는 손으로 수양의 저고리와 치마를 벗겨낸 다음 무지개와 단속꽃, 가슴가리개와 다리숫꽃을 차례로 벗겨내고 훌렁훌렁 제 옷을 벗어던진 점룡이 부서져라 수양을 끌어안는다. 20년 동안 그리던 몸뚱이였으니 맨살이 부딪힐 때 불꽃 같은 정욕이 오죽했을 것인가. 술도 한잔했겠다. 살과 살이 맞비벼지고 팔다리가 빈틈없이 얽히자 불이 튀는 듯 눈앞이 아뜩하면서 입에선 단내가 나고 온몸이 벌겋게 달아올랐으리라. 마침내 점룡의 몸이 수양을 비집고 들어가 힘차게 방아를 찍을 적에 달대로 단 오장육부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 야경의 망막에 벗은 몸을 겹쳐 안고 서로 어찌할 바를 몰라 버둥거릴 때에 폭약 터지듯 삽시간에 몸뚱이에 확 하고 불길이 치솟는 장면이 떠올랐다. 평생을 억누르고 억눌렀던 그리움이 일시 폭발했을 터이니 정염, 욕정의 불꽃이란 말이 있기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유인 줄 알았더니 정말로 제 몸을 태워버리는 욕정이 있었단 말이던가. 야경은 아무리 생각해도 서로의 몸뚱이까지 태워버린 그 사랑과 절망의 깊이를 잴 수는 없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탄식을 뱉어냈다. 어둠을 힘겹게 밀어내고 있는 객방의 황촉불이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고 건넌방에선 상이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날 오시경 야경은 동원으로 목사를 찾아갔다. 점심을 먹고 낮잠이 들었던지 목사는 의관을 정지하느라 한참이나 지체한 후 맞았다. 그래, 내막은 살펴보셨소이까? 야경은 잠시 뜸을 들이다 사건의 진상을 설명했다. 목사는 얼굴을 찌푸렸다. 원 세상에, 남녀가 방사를 하다 음욕이 가해 오장육부에 열이 나서 제 몸뚱이를 태우다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소? 야경은 목사의 얼굴에 서리는 의혹을 보면서 쓴 웃음을 삼켰다. 그는 야경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내지 못하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었다. 하기야 나도 처음엔 의심을 했소만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어. 관장께서도 수사를 해보셨지만 방아살인이란 증거도 없고 실화할 까닭도 없지 않소이까. 그러하니 야경은 이어서 초검과 재검장이 나온 내용을 들어 중국의 사례와 비교하고 동서고금의 예를 자세히 들었다.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끝내 얼굴이 펴지지는 않았다. 수사의 달인이라는 차미께서 내리신 결론이니 속안은 믿을 수밖에 없소이다만 가명이나 형조에선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 걱정은 마시오. 내가 직접 조목조목 상검장 초본을 써드릴 테니 그걸 베껴 제출하면 큰 추궁은 없을게요. 차미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지요. 그럼 사건 처결은? 나은각과 고은욱은 살인의 죄가 없으나 상풍의 정을 알면서도 방을 빌려주었고 관의 사건을 즉시 발구하지 않았으니 곤장이나 때려 방면함이 오를 것이요. 김정용과 유소사의 시신은 각기 유족에게 내주어 장례를 치르게 하시고 야경은 상검장을 쓰느라 하루를 더 머무른 후 강진으로 돌아왔다. 목사와 하직하고 돌아서는데 정기원이 정문인 정수루까지 따라 나왔다. 선생님께서 이번 사건을 밝게 처결해 주셨으니 저희 안전도 한시름 놓으셨을 겁니다. 이거 제가 모시고 가야 하는데 한사코 마다하시니. 허허, 관무의 바쁜 몸이 무얼. 그래, 자네도 곧 내 집으로 올라가겠지. 신중히 처신하여 나처럼 관제를 입지 말게나. 야경은 관노가 견마 잡은 나귀를 타고 나주거리를 빠져나갔다. 점룡과 유소사가 처음 만났다는 남문 외장의 주막거리를 지날 때 야경은 고개를 돌려 이영이 사가 주저앉은 주막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선생님, 세상에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도무지. 성문 밖을 빠져나올 때쯤 목사가 사례로 준 포목과 어포 등짐을 맨 상이 뚜벅 한마디 던졌다. 이 녀석아, 세상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으로 많느니라. 그래서 불가에서도 말길이 끊어져 더는 논의할 수 없고 생각의 길이 끊겨서 더는 생각할 수 없다고 하지 않더냐. 야경이 이틀 노정으로 귤동으로 돌아온 것은 정월 26세였으니 꼬박 열흘간의 외출이었다. 아들 학연이 다른 노복을 시켜 보낸 서찰이 그새 다시 와 있었다. 전하께서 해배령을 내리려 했사오나 이번에도 동서파들이 들고 일어나 좌절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부디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야경은 말없이 아들의 편지를 접어 선왕에 넣었다. 그날 밤 그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김정용과 유수향의 일이 퍼뜩 떠오르는 바람에 깨어났다. 더듬더듬 호롱불을 켜고는 서랍에 간직해둔 서첩 하나를 꺼냈다. 아들과 딸들에게 줄 요량으로 아내가 보낸 치마를 가위로 잘라 시와 그림을 그려 하피첩이라 제목을 단 서첩이었다. 노을빛으로 바스러진 명주하첩을 쓰다듬을 때 15 꽃다웠던 아내의 얼굴이 삼삼해 그는 그 밤 더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야경이 유배에서 풀려 고향인 경기도 양주의 마제로 돌아온 것은 3년 후인 순조 18년 8월이었다. 그의 나이 57이었다. 그는 강진에서 쓰던 형옥에 관한 글을 마제에서도 이어갔는데 나주의 그 기이한 일을 못내 잊을 수 없어 그 사건의 기록을 끼워 넣었다. 이듬해 원고가 완성되었을 때 그는 붓을 들어 표지에 제목을 썼으니 흠흠 신서였다.